네, 2025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자심하다고 보는데, 심각하다고 보는데, 정치 때문에 중국과 북한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이. 네. 중국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공작원 후보생들을 키우는 연습장으로 대한민국을 활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망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1분기, 지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0%대 0.5% 정도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참 안 좋습니다. 이게 12.3 계엄 이후 일어난 정치 혼란의 결과인지, 트럼프 등장 이후 미중 관세 정쟁으로 일어난 그런 여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보다가도 저는 안보라고 보는데,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2.3 계엄 탓이죠. 계엄 탓이죠. 그때 세계의 친위부대, 대통령 친위부대인 방첩사, 기무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를 동원했다고 해서 세 부대를 거의 괴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고, 이어서 중요한 부대인 정보사까지 동원됐다고 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중 대결이 강화되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에이전트 연습생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18일 중국인 두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원렌즈가 부착된 DSLR 카메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DSLR 카메라에는 망원렌즈를 붙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수원 공군기지, 이거는 우리나라 기지죠.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이거는 미 7공군 기지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 이거는 평택에 있는 미국 육군 기지죠. 8군 사령부하고 2군 사령부가, 2사단 사령부가 있죠. 청주 공군 기지, 이거는 우리 기지인데 F-35가 있는 아주 전략 기지입니다. 이 네 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공항도 촬영하고요. 인천, 김포, 제주 공항 다니면서 관광객이 명승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거 보러 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군기지만 다니면서 찍었느냐. 그리고 사진 촬영을 연사로 했습니다. 요즘 DSLR 카메라는 따라락 찍으면은 그걸 연결하면 거의 동영상이 되죠. 근데 이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는 중국 공안원이다. 공안은 우리를 얘기하면 경찰관입니다. 아버지니까 간부일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되기는 이제 오산기지에서 촬영할 때 미군이 이들을 발견하고 연락해서 한국 경찰이 잡았는데, 문제는 풀어준다는 겁니다. 4월 23일에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중국인 2명이 사진을 찍다가 검거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어주면 또 어디 가서 찍겠죠. 어디가 뭐 하는지 몰라요. 보안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찍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고, 또 하나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부산대학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석박사 과정으로 와 있는 중국인 3명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우리 기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6월 25일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를 찍고,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옆에는 미군 부두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은 아주 항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전쟁용으로 별도로 자기네 부두를 확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함대, 2함대, 3함대, 그 다음에 진해에 이제 별도 한 부두를 해군이 확보해 놓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대부분 골프장이 있어요. 평소에는 골프장이면 유사시가 되면은 그 부두에서 내린 전투 물자를 어디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적치장으로서 이제 골프장을 두고 있는데,
미군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군들이 전용으로 쓸 부두가 필요해요. 뭐 한국군이 쓰는 부두를 와서 사용해도 되지만 언어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배들이 들어오면 항상 부산에 있는 미군 전용 부두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작년에 연습을 위해 들어왔던 미 7함대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이걸 드론을 띄워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발이 됐는데 호기심 때문이다. 근데 호기심 때문인데 왜 3년 동안이나 이런 걸 찍고 있었지? 그리고 중국 공안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이들 핸드폰에 있었고. 근데 대공용의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대공용의점. 대공용의점이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를 위한 활동이란 얘기예요. 즉 북한하고 연계된 활동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그게 아니면 처벌을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을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뭐 북한한테 정보를 넘겨주는 정치인들이 있어도 처벌은 안 되니까 대공용의점 갖고 항상 처벌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중국이 적국이 아니란 이유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그대로 차를 타고 서울 내곡동으로 와서 헌인릉이 있죠. 헌인릉 바로 옆에는 헌릉과 인릉이 두 개 있으니까 헌릉인데 그 옆에는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있죠.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했어요. 국정원 앞에 가면은 그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헌릉하고 바로 사이인데 거기서 드론을 대놓고 띄우니까는 국정원에서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뭐냐 하면요. 중국이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매우 교묘하게 합니다. Think the unthinkable. 한번 떠보는 거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중국에도 군사 매니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사 매니아가 참 많죠. 그런 매니아 친구들 중에서 약간의 돈을 주고 한국에 가서 미군 기지나 한국 F-35 기지, 한국의 국정원 찍어봐라 하고 시켜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돈도 안 주고 가서 찍어 오면 나중에 돈 줄 수도 있고 알바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죠. 북한이 서해에서 이렇게 공작을 합니다. 북한도 이제 정찰부대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업으로 가장시켜서 꽃게잡이 어선인 거 척 하면서 항구로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 해군이 아파하죠. 그러면 우리는 실수로 내려왔다, 돌아가겠다. 그럼 우리가 돌려보내죠. 이렇게 해서 남한을 한번 다녀가면 그 친구는 거기서 영웅이 되면서 한국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더 치밀하게 작전을 만들어서 천안함을 때리는 그런 대담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작원들도 키워가는 겁니다. 공작원이 아닐 때부터. 이 비밀 공작원은요, 사실은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 물색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예를 들면 해외로 보낸다라고 할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입사를 하게 하죠. 그러면 동시에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항공사 직원, 그리고 항공사 직원으로 해외에 발령이 나야 그쪽 나라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싹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잠실에 가게 되면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죠. 그 올림픽 스타디움 건물 안에 있는 운동장 크기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 건물 이 전체 둘레가 얼마인지 바닥에 다 그거를 몇 시간 내에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좀 답답한 친구는 줄자를 갖고 와서 잴 텐데 그게 한 거의 1kg가 넘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겠죠. 어디 자료를 구해서 이 스타디움의 외부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 원주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문학체육부나 그 옆에 있는 올림픽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자료가 이걸 빼내는 겁니다. 그건 각자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건 기자훈련도 되게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배짱이 있는 친구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고 성실한 친구는 죽어라고 길이를 재겠죠.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유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검거도 돼 보면은 뭐 이렇게 말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작원을 키우는 겁니다. 북한도 서해 연평도에서 어민 가장에서 일부러 내려보내서 잘못 기관고자로 왔다고 다시 올라가서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키워야 되죠. 이런 요원들이 블랙 요원인데 이 블랙 요원들이 거꾸로 전화에 걸리면 그쪽에서는 역용 공작을 하죠. 또 계속 너희 조국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쪽 정보를 알려달라고 역용 공작을 합니다. 이제 중국이 저는 우리를 상대로 공작원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세계 최대의 육군기지인 평택 미 육군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미 7공군이 있습니다. 7공군은 중국에 가장 근접한 미 공군기지죠. 대만에는 미 공군기지가 없어요. 일본에는 미 5공군기지가 있지만 그건 거리가 있고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물론 7공군이나 5공군에는 없고 별도로 이제 공군 전투작전사령부 말고 우주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ICBM을 관리합니다만 이 전방에 나와 있는 7공군 그리고 평택기지에 있는 미 육군들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정보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ICBM 작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이 7공군 위치도 확인하고 거기 자꾸 가서 연습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지만 가끔 한국에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부산 부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켜봐야죠. 또 거기에 자기 요원들 될 사람들을 자꾸 보내서 블랙 요원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혀 중국 공작원이 아닙니다. 공작원 신분을 갖고 줄 리가 없죠. 유학생 뭐 이런 걸로 다 내보내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첩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경제도 나빠지고 12.3 계엄 이후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우리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미중 갈등 시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중국과 갈등이 있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충분히 우리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군이 출동하면 우리 군도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자위대는 100%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정보 활동할 텐데 지금 우리는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12.3 계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옛날 기무사 지금 방첩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죠. 기무사가 우리의 정보가 새는 걸 막는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는 방첩 기능을 하는데 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옮기고 그 다음에 방첩 기능은 국방부에 있는 헌병기구라고 할까? 국방부가 운영하는 경찰 조직인 조사본부에다가 넘기자. 이렇게 하면 방첩사 없어지는 거죠. 이 방첩사 때문에 방첩사가 사실은 군에서 쿠데타하는 걸 막는 부대입니다. 보안이 핵심이 쿠데타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보본부로 돌리고 방첩하는 거는 뭐 사건 사고 수사하는 조사본부에 넘기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경찰에 합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 정보본부가 있는데 국방부 정보본부는 합참의 정보본부를 경합니다. 합참에서는 3개 본부가 있어요. 전략본부, 작전본부, 그 다음에 정보본부.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짜죠. 그리고 전략은 늘 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 정보본부하고 합참의 전략 정보본부가 동일한 기구인데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이 합참의 정보본부장을 경험하는데 이걸 분리시키겠다. 계속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민주당. 왜? 계엄, 군이 동원됐었고 방첩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정보사는 이제 문상호 소장이 이끄는 부대였는데 지난 계엄 때 참여했죠. 그리고 그의 전임자인 노상원 씨가 뭐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정보사도 이제 세계의 침입부대 플러스 하나로 들어가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상호 사령관하고 또 그 밑에 여단장이 또 서로 대판 싸운 게 드러났었고 또 정보사에서 블랙 요원으로 하던 부사관 출신으로는 군무원이 오히려 중국 국가안전부에 매수가 돼갖고 7년 동안 정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면 정보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정상화 쪽으로 가는데 정보사를 오히려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군부 세력이 민주당 정권을 흔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무사도 완전히 박살낸 게 문재인 정권인데
기무사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군사안보지원사가 됐다가 윤석열 정권이 방첩사로 바꿨는데 이걸 완전히 해체를 하겠다는 게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민주당 정권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도전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공작원들을 대한민국 침투 공작원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2.6 이후 중정부장이 대통령을 죽이니까 중정이 와야 되다시피 했고 그때 경제가 마이너스로 갔죠. 그리고 그때 굉장히 혼란하고 시위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그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때는 신군부가 나와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신군부가 될 수 있는 세력이 안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힘들겠죠. 12.3 계엄 자체가 엉성했고 정당했느냐는 의구점도 있다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숙 씨가 12.3 계엄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면서 계속 정치 주체가 없는 모습이 되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내 대공, 방어망, 정보망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북한만을 보고 다른 나라가 하는 거는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공영입정을 그럼 잘 하냐?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은 만들기 나름이죠. 우리하고 미국이 분명히 우호국인데 미국은 로버트 킴이 한국 정보기관을 위해서 일했다는 걸로 장기간 구금했었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냐. 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만을 위해서 한국 정보 시스템을 더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